촛불 시민은 집회의 자유 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 신장에 기여했습니다. 쿠르트백 독일 에버트 재단 이사장은 촛불 시민 1,700만 명이 20차례 이어진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었다며 인권상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겨울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의 교체를 이뤄냄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을 드높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베를린 에버트 재단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장혜진 씨가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독일 3인당 닐스 안넨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집회 문화를 올바르게 실현했다며 촛불 시민을 축하했습니다. 재단 측의 인권상을 취소하라며 항의 전화하고 또 항의 방문까지 한 일부 한국 단체는 이날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명의로 EU에 긴급 서한까지 보냈지만 조세 회피처 지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EU에게는 제가 방송에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U는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게 5년에서 7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국의 제도를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EU의 발표문에는 한국이 유해한 조세 특례를 내년 말까지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짧은 설명뿐입니다. 정부는 OECD 기준에도 맞지 않고 조세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EU의 조세회피처 지정 절차는 1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특정 국가가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이 검찰 청사로 들어옵니다. 검찰은 김명자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총연합회 회장으로 내정되자 우병우 전 수석이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총연합회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직전 자신은 피해자이며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이들의 약점을 찾으라는 지시로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의 예산을 정부와 일선 교육청 가운데 누가 더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던 때입니다. 지시를 받은 국정원은 교육청의 인사나 계약 내용을 분석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뒷조사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 중에 짚어볼 만한 분야가 국방 분야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7%가 늘어난 것이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입을 닫고 있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걸 보여주지만 이 국방 안보 부분에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보는 뭐 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이제 이런 모습 중에 하나죠. 지금 사실 국방 예산이 약 7% 증가가 됐는데 2018년도 예산에 네. 이게 사실은 9년 만에 최대폭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애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집권했던 9년 동안은 국방 예산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보다 줄었거든요. 아니 국방을 말씀하신 대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가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 보수가 페이먼트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국방은 빨갱이 얘기만 꺼내면 다 해결되고 걔네들은 국방 문제는 그렇게 퉁치고 나머지 돈은 다 하다가 건설, SOC, 좋게 얘기해서 SOC 나쁘게 얘기하면 띵겨먹는 거에 많이 사용을 한 거고요. 그거네요, 주댕이 안보. 주댕이 안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방 예산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사병 봉급이 오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현재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 6천 원인데요. 내년에 40만 5,700원이니까 거의 2배가 뛰는 거예요. 그 40만 5,700원이면 제 기억에 제가 병장 때 19,000원
19,000 몇백 원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요? 예, 그렇게 치면 20배? 예, 거의 20배인데 이상하게 부럽지가 않네요. 저는 그 상병으로 소집 해제됐는데, 제대 아니에요. 예, 소집 해제. 예, 예. 방위니까. 예. 상병으로 소집 해제됐는데, 저는 이 월급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럼 방위는 왜요? 또 공짜로 쓰는 거예요? 공짜로 썼는지, 난 그때, 그건 당연하게 방위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거는 출퇴근했으니까. 징용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강제징용. 예. 강제징용 당했는데, 월급 없이 살았고요, 방위는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 이렇게 21만 6천 원에서 40만 5천 700원으로 인상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간 이유가 사병들이 예전에는요, 국방부에서 사병들에 대한 모든 걸 다 줬어요. 사병이 돈 쓸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담배도 줬어요. 예. 술도 주고 담배도 요즘은 주고. 담배 안 줘요? 안 줘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 내에 우리 세탁 빨래방, 그러니까 예.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황당했는데 예, 코인 넣고 어떤 하는 게요? 거. 빨래방에 돈을 내고 쓴다는 예, 거. 맞아요. 왜요? 군인들이 동전을 넣고 빨래방 그 세탁기를 사용을 해요. 와, 나 씨발 욕날라고 한다. 미친 그래서 새끼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사병들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군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군대 내에 사병들을 예전처럼 예. 국가가 강제로 데리고 왔으니까 니들 그래도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예, 싸고 예. 모든 거를 국가가 책임져 줄게가 예, 아니라 예. 그래 그러면 월급을 조금 올려주는 대신에 생색내기 뭐 예. 그때 당시에 뭐 10만 원 돈 이렇게 올리면서 개인 물품을 개인이 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저 빨래방이 지금 생기고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PX 있잖아요. 예, 예. PX가 지금은 PX가 아니에요. 편의점. 편의점이 들어가 있고 그 편의점이 그 우리 지금 시중에서 네. 보는 브랜드 편의점이 GS,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 게 들어가 그런 있고 편의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편의점 가격이 시중보다 더 비싸요. 네. 그래서 우리 조카애가 와, 그 국방부 다 죽여버려야지. 미친 새끼들, 그게.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야수님 먹어봤나? 내 조카가 사왔다고 과자 가져온 적 있었죠. 네. 그 과자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과자래요. 그래서 그 PX에서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네. 내가 여기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사니까 더 싸요. 아, PX보다. 나 진짜 이게 지금 병 봉급 올린 게 이게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기 때문에 병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이 병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사는 그런 케이스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들어서 대폭 그렇게 2배 가까이 88%나 되는 병 월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저 굉장히 지금 지금 멘붕이라고 해야 되나? 군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요. 요즘 그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군대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적폐 얘기하지만 이명박근혜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나와요. 맞아요. 이런 짓들을 계속 해왔어요. 저는 정말 편의점이랑 빨래방은 진짜 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충격받았어 지금 야수님. 충격받았어요? 이 정도 갖고 충격받고 그래요. 아니 그 세탁기를 돈 주고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코인 세탁기. 그거를 승인한 그 당시 부대에 있던 그 참모총장 같은 새끼들 잡아서 청사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피를 빨아먹는 짓이잖아요. 그러면 사병들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와, 거짓 똥구멍에 콩나물 뽑아먹던 딱 그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병봉급이 오른 거는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었고요. 그나마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약에 폐지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시스템이 폐지 안 되더라도 이 혈기왕성한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2년 가까이 이렇게 군대 생활을 시키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돈으로 의무도 의무지만 국방의 의무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병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꾸준히 올려서 그건 맞아요. 예. 그 최저임금 수준이 될 때쯤에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 진행하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모병제 하기 전에 그 이런 지금의 군대를 만들어 놨던 그 이전의 그 별들을 다 잡아서 진짜 제대로 한번 족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뭐 우리가 적폐 청산이 안 된 곳 몇 군데 얘기하면서 뒤로 밀렸던 게 국방부였어요. 사실 국방부 아직 손도 못 댔죠. 이 이명박이 포토라인이 쓰고 나면 아마 이게 살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국방비리 이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터져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특임여단 관련된 뭐 예산 이야기도 있고 팩3 미사일
제가 이런 패트리어트 팩3. 예, 무기를 잘 몰라서 이게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은 적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상공 20km 지점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말은 많지만 전 세계에 많이 쓰고 있고 미국 제품이고 말은 많아요. 사실 성능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라면은 우리가 그 뭐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 맞아요. 그 중에 버전 3예요. 팩3가. 버전 3. 예, 1, 2, 3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이거 이제 미국에서 구입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패트리어트 팩3가 필요한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탄도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시스템이 참 웃기긴 하잖아요. 우리가 네. 평상시에 얘기했듯이. 너무 가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외교적인 힘이 많이 작용한 구매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을 달래기 하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을 달래서 트럼프를 달래고 미국의 군수산업을 달래주지 않으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달래기용으로 팩3를 구매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지난 1일 창설된 특임여단이라는 그 특임여단 만든다는 이 내용 자체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하는 걱정을 했었잖아요. 뭐 공개하면 어때요? 뭐. 이게 뭐 참수작전 등을 위한 이거는 이런 거일수록 지금 말 그대로 극비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특임여단은 특수부대잖아요. 예. 특수부대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장점. 특수부대의 가장 큰 장점은요. 대한민국 군대의 정원에 포함이 안 돼요. 대한민국 군은 60만 명 정도로 묶여 있어요. 예. 더 이상 못 늘려요. 예. 그건 미국하고 약속한 부분이라 또 군대 머릿수를 늘리면 미국의 제재를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병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이게 사병이건 장교건 상관없이 특수부대는 그 60만 명, 63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그 인원 제한에 걸리지를 않아요. 특수부대는. 공수부대, 특전사 이런 거 안 걸려요. 근데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특임부대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 걸리지 않는 특수부대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고요. 저는 이 특임여단 예산에 무인기 3억 원, 자폭용 무인기 500만 원, 기관 단총 1,600만 원. 그건 이제 착수비. 그러니까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언론에 보도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뭘 사고 어떤 예. 총을 사고 이런 거를 지금 다 예. 오픈하는 거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은 비밀이랄 거 없는 거예요. 자폭용 무인기 만든다. 그게 어떤 건지 스펙을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죠. 적성국에 안 넘어가는 부분이고. 드론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기존의 드론은 정찰 드론, 공격용 드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폭용 드론을 만든다는 의미인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가서 부딪혀도 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에다가 날개 달고 인공지능 달아서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방 예산이 7%를 늘었다고 하고 국방 예산 늘은 거가 사실은 정부 예산 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9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는 이 태클을 걸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태클 걸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부자 증세. 그렇죠. 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자 증세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이 부자 증세 중에서도 슈퍼리치 증세. 이걸 해야 조세 형평성을 확보를 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법인세 과세 표준 3,000원권 초과분 구간을 신설을 하고 최고세율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3% 더 높이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야당들이 워낙 극렬하게 저항을 해서 이게 과세 표준 구간을 2,000억에서 3,000억으로 인상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아프기는 해요. 그리고 이 그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잖아요. 법인세를 납부할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인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체감을 못해요.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올리냐, 왜 세계적인 흐름을 거부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이명박 때 법인 세율 최고 세율을 21%로 낮췄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27%, 25%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미국은 법인세 최고 구간이 최고 세율이 45%, 35%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법인세율을 낮추려고 추진하는 게 먹히고 있는 게 그 이전에 법인세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주장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렵게 통과가 돼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게 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조건부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준 회사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무조건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전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 R&D에 그 투자를 하면은 그 법인세 감면해주고, 또 무슨 그 세금 문제,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한 그 특별 조항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은 감면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실효세율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명목세율을 높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상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최고 세율이 21%에서 25%로 올려놨는데 이제부터 진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국회는. 그게 뭐냐면 이 명목세율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제 예외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그 법 자체가 세법에서 규정한 것들 중에 이거는 예외로 한다라는 거를 쭉 정리해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그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 그 한 줄을 바꾸면 내 지역구 안에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경북에 이제 화학 그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조세특례제한법 한 줄, 안 그러면 0.1% 숫자만 바꿔줘도 거기에 영업이익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 조세특례제한법을 손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요번에 여당에서는 명목세율을 높였으면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특혜성, 그 자금이 지원됐던 것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죠, 이제부터. 사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11시 50분입니다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효세율에 대해서 13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 그리고 미국은 23.3%, 영국이 21.1%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하면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16년도에 보면 정부기관에서 말하는 실효세율도 두 가지로 나와요. 14%, 17%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 계산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효세율을 그 야수님 말대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그 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실효세율이 높아져야만 이게 부자 증세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감면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면 명목세율을 올린 거에 대한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욕만 먹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으려면, 물론 그 욕을 먹는다는 거는 아주 이 증세에 해당되는 아주 부자들이 욕하겠죠. 네. 예. 욕을 먹으려면 확실하게 욕을 먹어라. 면목세율 높이고 실효세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한 뭐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슷하게 수준에 따라갈 수 있게 세율을 높여줘야 그 다음에 다른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율이 높으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명목상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세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부담되는데 그게 일종의 언어적 착각이에요. 사실 법인세, 우리가 소득세를 내는 것도 그렇고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벌고 써서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죠. 그 삼성전자의 한 해 매출이 50조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50조 원에 25%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50조 원의 매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건비 들어가고 공장 가동비 들어가고 영업비 들어가고 마케팅비 들어가고 해서 영업이익이 17조 원이라고 쳐. 그러면 17조 원의 영업이익 중에서도 거기에 또 뭐 사내 보유금 빼고 뭐 배당금 빼고 이렇게 다 빼면은 또 1조 원 정도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1조 원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그 1조 원 중에 25%를 법인세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에다가 25% 세금을 때려버리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보수 진영에서 많이 써먹는 수법인 거예요. 25%나 세금 내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당기순이익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남은 돈을 벌고 남은 돈 중에 그 몇 퍼센트를 법인세로 내는 건데 돈을 못 벌잖아요. 안 내요. 아, 그렇죠. 예. 돈을 못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돈을 일정 부분 떼간다 이런 식으로 그 상상을 하도록 언론이 프레임을 짜준단 말이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일종의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소득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라는 그 법에 보면 소득세법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있고요. 매월 월급에서 떼어가죠, 월급쟁이들은. 갑근세, 갑종 근로소득세, 소득세거든요. 그리고 기업은 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내요.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내요. 예. 안 내거나 뭐 그래요. 조금 내거나. 그래서 창업가들의 꿈이 법인세를 내보는 거예요. 이제 막 회사를 시작하는 창업가들은 법인세를 내고 싶어도 돈을 못 버니까 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 한 번이라도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 법인세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법인세 납부한 해에 그 회사 내부적으로 파티하고 막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법인세를 제일 많이 내는 회사가 어딜까요? 삼성전자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제드래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지금 2017년에 납부한 것을 보면 2조 2천억 원 정도를 냈어요. 삼성그룹 전체적으로요? 삼성전자. 아, 전자가요? 예. 삼성전자가 계열사가 많잖아요. 예. 예. 삼성전자가 그룹이잖아요. 예. 예. 삼성전자가 낸 게 그만큼 되고요. 2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요. 4년, 5년 전만 해도요. 4조 원을 넘게 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언론에서는 매출 부진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매해 매출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장난 아니죠, 지금. 네, 매출은 갱신하고 있는데 왜 줄었느냐? 이게 감면 혜택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세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토막 난 거죠. 내는 세금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같이 돈 못 버는 법인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삼성 같은 데서 많이 내줘야죠.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작은 회사들은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내려고 아둥바둥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회사의 수익 구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볼 때. 말도 언론에서 부자 증세라고 하잖아요. 사실 증세 절대 아닙니다. 원상 원래 내야 될 돈을 그동안 안 내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안 내고 있었던 거지 예전에 없던 그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증세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자 증세라는 이런 프레임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득세율 인상이 과표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40에서 42%로 인상되고요. 이제 이거는 법인이 아닙니다. 42% 내고 싶어요. 저도요. 나도. 나 45%도 괜찮아.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38에서 40%로 2%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슈퍼리치들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는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됐다. 이분들은요, 38% 내던 거 40% 내더라도 좀 아깝기는 하겠지만 타격 안 가요. 문제 안 생깁니다. 네, 저희 새날 애청자분들 중에서 3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처음 합의한 본회의 시간은 어제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얻은 게 없다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불참으로 돌아섭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 부수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총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회의는 오후 9시로 연기됐고 자유한국당은 의총을 열어 일종의 지연 전략을 펼칩니다. 예정된 시간을 또 1시간 넘긴 시각, 한국당은 결국 본회의 불참을 선언합니다. 본회의를 참석 안 하기로 했습니다. 로텐도를 가서 우리의 성명서 발표하고 구호 외치고 결국 한국당이 빠진 채 예산 부수 법안부터 처리됩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11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작 한국당 의원 100명만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으면 부결되는 결과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제1야당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까?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 11시부터 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하실 시간이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면 몇 시입니까? 정책을 일전 사퇴하라! 본회의는 다시 30분간 정회됩니다. 들어가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2018년도 정부 예산을 반대되게 할 수 없는가를 역사의 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대 토론 끝에 오늘 새벽 12시 30분 예산안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표결에 불참한 한국당 의원들은 피켓 시위로 예산 정국을 마무리 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동네 형님의 이동엽입니다. 아, 자신 있게 밝히시는 거예요? 아까도 뭐 밝혔으니까. 네, 중간중간에 보니까 제가 어쨌든 여기 온 목적이 동네 형님 또 홍보도 좀 하러 왔는데 예. 뭐 그냥 썰만 풀다 갈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동네 형님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 보시면 또 재미있습니다. 예. 동그라미를 사실 저는 생각 안 하고 왼손잡이를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동그라미를 뭘 할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왼쪽 동그라미로. 그렇게 할까요? 근데 동그라미 하면 우리가 뭐 그냥 둥글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뭔가 다른 거로 상상력을 좀 해보니까 돈도 우리가 동그라미 할 때 돈으로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 동그라미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서 야 이거 좀 벌었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김구라 씨가 항상 네, 맨날 너 이거 괜찮냐 하면서 동그라미 아시죠? 이렇게 뭐 손가락 표현할 때 동그라미로 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개그 프로가 2010년도에 우차사가 없어지고 지금 2017년도인데 이때도 없어졌어요. 네, 2번이나 우차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없어졌을 때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때 당시 나이는 32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이제 그래도 게이밍 퍼머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좀 벌어놔가지고 야 이거로 뭔가 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에 제 고향이 대구인데 안 밝히기로 했지. 네, 끝났네. 괜찮아요. 왜? 전라도거든 저는. 광주요. 전라남도 대구 출신. 전라남도 대구로 갈게요. 전라남도에 있는 대구 쪽인데 그게 이제 시내에 가면 이제 피자 가게가 있어요. 근데 제 아는 분이 화덕 피자가 그 당시 지금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많이 없어가지고 화덕 피자를 하나 차리자. 또 맛있죠. 맛있고. 그랬더니 뭐 장작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하면 아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연예인이 와서 하니까 아마 괜찮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 시내에다가 정말 크게 차립니다. 2층으로 딱 해가지고 하덕 피자 딱 차렸어. 가게 이름 뭐였어요? 이동엽의 피자 한 판인가 그랬어요. 네, 하덕 피자. 이동엽의 하덕 피자. 그러면 이제 가게 안에 크게 이제 박근혜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저 죄송한데 금지하거든요 대구에서. 그리고 저희는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왜 그분을 덜먹이세요 계속. 아니 제가 매형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뭐요? 예, 대구에 그 영업하거나 배달을 가면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큰 박근혜 사진을 봤다고. 그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런 건 없고 뭐 최근에 그분하고 한번 엮였던 적은 서문시장에 불이 났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서문시장에 장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불 났을 때 그때 하필 때마침 제가 대구에 내려갔었거든요. 불 났는 김에 가가지고 엄마 가게도 불 타가지고 그때 괜찮으세요? 뭐 좀 피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다 올렸거든요. 그날 근데 박근혜 그분이 왔다 갔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 그 사람 정도로 해주시면 괜찮겠네요. 9년 정도 해볼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지금 괜찮으세요? 그렇게 그래서 뭐 지금은 피해 보상 기다리고 있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워낙 피해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행보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저는 막 왔다가 이런 사진도 올리고 아픔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비교 막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다른 행보를 걷기 때문에 굳이 그분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구 산 거보다 이제 서울 산 시간이 더 많아요.
않아요.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제 이름 검색하면 고향이 대구로 나오고 예. 네이버에 가서 제 이름 검색하면 서울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서울로 바꿔놨어. 네, 이제 대구만 바꾸면 저쪽만 바꾸면 신분 세탁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구에다가 이제 피자 가게를 딱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진짜 뭣도 모르고 이 피자 가게를 차리니까 여기서 이제 실패가 된 게 장작을 뗍니다 저희가. 뜨거운 열에 막 장작을 해요. 근데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2층까지 있으니까 배관을 뚫어가지고 하늘 위로 연기를 뿜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 시공했나 봐. 아까 말했듯이 보일러처럼 이렇게 꺾고 했어야 됐나 봐. 연기가 안 빠지는 거야. 장작을 떼면 뗄수록 이제 밑으로 바닥으로 우리 어떡해. 이제 밥 먹는데 그쪽으로 수북하게 쌓입니다. 겨울이었는데 화생방처럼 문 닫아놓고 화덕 시키면 한 두 판만 굽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면 추운데도 문을 열어놔야 돼. 그 사람들 추운데서 그 화덕을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불 때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문 열어놓으면 또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제가 그걸 접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쓴맛 단맛을 다 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됐었는데 그때는 또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또 어떤 동생을 한 명 만나게 됐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저한테 차를 준다는 거예요. 자동차요? 외제차. 제가 그때만 해도 코란도 옛날 걸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한 10년 정도 타다 보니까 시동을 탁 끌면 바로 걸리지도 않아. 디젤이다 보니까 아까 뭐 실린더 얘기하고 막 엔진 얘기하는데 뭐 즐겁지만은 않거든요. 그게 틀면 두두두두 하다가 펑 소리가 나요. 펑 터지는 줄 알아 사람들은. 디젤 엔진이. 디젤 엔진이 펑 하면서 뒤에 내연가스가 완전 우리 하덕 피자처럼 연기가 그 지하 주차장이 연기로 수복하면서 제 차가 딱 나타납니다. 그럼 마치 여러분 막 사람들은 배트맨이 나타난 것처럼 무슨 영웅이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요. 제가.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뭐 어디 갔을 때마다 행사장에서 이제 행사 끝나고 가려면 그 두두두두 하고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 근데 펑 하는 순간 전부 다 안녕히 가서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그게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 오래된 디젤차 타신 분들은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어떤 동생이 자동차를 한다길래 이제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분이 제 팬이라면서 그때 개미 퍼먹어 너무 재밌게 잘 봤다면서 저한테 차를 조그만 걸 하나 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준대. 뭔가 분위기 이상한데요? 우리 유비틀이라고 딱정벌레 독일 차 있죠. 그걸 준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저한테 왜 주세요? 그랬더니, 팬이고, 또 이동엽 씨하고 형 동생을 지내면 되고, 또 자기가 중국인가 어디서 수입했는데, 10대를 돈은 받았는데 수입했는데 그 사람이 안 가져갔다 해서 뭐 낳는다든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같으면 거짓말인데, 사기꾼인데, 그때 너무 순진했는지, 돈도 다 잃고 막 없으니까 뭐 준다길래, 호쾌 갔어. 그 사람 만났더니 아마 세 분도 저 실물 보니까 어때요? 잘생기잖아요. 멋있고 TV하고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분도 많이 놀라시더라고. 실물은 너무 멋있고 젠틀하다면서 갑자기 제 차를 그 유비털이 아니라 벤츠 SLK 350이라고 스포츠카가 있어요. 한 1억 정도 하는 그 차를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왜요? 팬이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제가 그래도 인기가 좀 있을 때 선물로 뭐 이런 것들을 좀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 선물은 못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지도 않던 금액의 선물도 받곤 하다 보니까 팬인데 이걸 준다 했을 때 거부 반응은 없었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도. 아니, 이 비싼 차를 저한테 왜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팬이고 잘 지내고 싶고 그 이동엽 씨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어디서 샀냐 분명히 물어볼 거다. 형, 차 좋은 건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한테 싸게 샀다고 소개만 해주면 10대만 소개해주면 자기가 뭐 그쪽에서 어떻게 착착착 해가지고 좀 남기면 이 차 가격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형하고 나는 평생 잘 지낼 거고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걔한테 너무 잘해야 되겠다 생각에 그 동생을 데리고 이제 우리 서울집에 데리고 갑니다. 혹시 차를 안 줄까봐. 왜냐하면 걔가 차를 준다 했지 말이 바뀔 수도 있잖아 사람 마음이. 그래서 걔를 이제 재밌게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걔가 이제 차를 준다 했던 날이 한 3일 정도 주는데 그게 일본에서 가져온답니다. 일본에는 자연들이 좀 안 써요. 걔들은 우측으로 운전하잖아요. 우측에 운전하기 때문에 자연들은 사람들이 그 희소성이 좀 떨어진대. 그래서 싸게 팔린대. 그래서 그 차를 가져올 거라서 3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얘한테 참 잘 보여서 어쨌든 제 속셈은 차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걔를 막 있는 듯 없는 듯 완전 왕세자 모시듯이 이렇게 모셨어요, 제가. 그래서 3일이 딱 됐는데 차는 안 왔어. 근데 걔가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전화 소리가 다 들려. 차 안에서는 이게 사기꾼들은 이거 안 와봐. 통화하는데 한 사람하고 같이 짰나 봐. 누가 전화하는데 사장님
그 벤츠 일본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네. 세간에 뭐 걸려가 못 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버럭 화내면서 아니 이분 그냥 스쳐가는 인연 아닌데 좀 장난하냐고. 이분 어떤 분인지 알고 너 이렇게 실수하냐고 막 직원을 막 혼내는 거야. 그럼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괜찮다. 나중에 천천히 주면 되지. 막 들린 한 일주일 걸린대. 뭔가 전형적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걔한테 또 잘합니다. 제가 막 잘하고 잘해주고. 그런데 걔가 또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뭐가 또 문제됐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 제가. 그래서 이제 의심이 슬쩍 들더라고. 차를 안 주고 제가 너무 잘하기만 잘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다. 차 필요 없다.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 머리맡에 명품 신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당시 나이가 29인가 그랬는데 돌체네 가바나를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런 제품을 이제 명품을 처음 봐가지고 제가 이제 와 이거 왜 주냐 했더니 형 이거 신발 신고 열심히 뛰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감동인 거야. 아 이 친구를 또 의심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우연찮게 대학로에서 저희 개그 공연을 계속 공연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타로 점 보는 데가 있어요. 우연찮게 재미로 그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타로 점을 봤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딱 보더니 그분이 좀 잘 본다 했거든요. 딱 봤는데 기인이 들어오겠어? 딱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생각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제가. 그런데 차가 오겠는데 또 안 와. 그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가 지났어요. 계속 안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심하면 걔가 또 뭐 어디 대구대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전화 와서 광고 모델로 1억을 주겠다면서 저를 쓰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저 집을 68평 아파트를 사주겠는데 그 아파트를 사줄 수는 없고 자기가 일단 돈을 펀드를 깨야 되는데 그 한 10억 정도 좀 있으면 들어올 건데 형이 먼저 이 계약금을 넣어라. 그러고 나서 자기가 펀드 깨면 3일 있다가 다 갚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펀드를 깨면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 돈을 받는 게 맞더라고. 그게 또 그 친구 의심했던 제 자신은 막 한탄하면서 참 사람 없는 거 병이라면서 저를 막 자책하고 막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점점 빠져듭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진짜 계약금을 넣었어요? 집요? 집은 계약금은 안 넣고 그 부동산 아줌마한테 그 사람 또 연결했어.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 아줌마한테 제가 하여튼 돈을 얼마를 줬어요. 그래서 그 집도 어쨌든 걸려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걔가 집도 걸렸고 막 다 걸려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사기를 치겠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사기치다가 아니나 다를까 제가 행사를 갔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차 나왔다. 그 사진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본 게 그게 보배 드림이라고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 그 사진이에요. 근데 그때는 보배 드림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모르니까 생각을 못하죠. 그거 그냥 보내가 형 지금 나왔는 거 찍었어 했는데 그걸 믿고 고맙다. 이제 오늘 지금 행사 끝나고 집에 가면 차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형 있으면 갖고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전화 왔지. 형 그거 사는데 차는 어차피 줄 거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한 1,700 정도 들더라고. 그걸 싸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줬죠. 그래서 집에 딱 왔는데 차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동생도 없어. 아니 동생이 있었어. 딱 앉아 있는데 TV를 너무 태연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차 어디냐? 차. 그랬더니 차 이제 썬텐이라고 하죠. 우리 썬텐지 입힌다. 틴틴. 그 옆에 이제 햇볕 들어오지 말라고 그걸 입혔대. 그냥 하루 있어야 된대. 도망도 안 갔지 뭐 진짜인 줄 알고 딱 기다렸죠. 근데 하루 지났는데 또 차가 안 온 거야. 아 미치겠다. 걔가 도망도 안 갔어. 그리고 또 야 차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걔가 그날 하필이면 밤에 비가 왔거든요. 썬텐지가 울었대. 그걸 말려야 된대 또 하루를. 또 하루를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 또 없어. 또 안 왔대. 그랬더니 왜 안 하냐 했더니 랩핑인가 뭐 해가지고 차 이거 성능을 높여. 지금 이 심정이다. 야 됐다 임마 내 돈 너 그냥 차라리. 야 내 돈 내 돈. 하고 짜증이 확 난 거야. 그 걔가 내 돈 달라고 막 그러고 한바탕 싸웠어요. 근데 걔가 잠깐 있어 보라고. 내 말을 못 믿는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담배 피러 내려갔는데 그 이후로 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그래서 생각해볼게 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름만 알지. 그러고 나서 이게 말로만 듣던 사기인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한 달을 같이 살았는데 그 너무 무섭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무슨 귀신 이야기가.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인가 4개월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차도 못 바꿨죠. 코란도 그 폭발하는 그 코란도를 누가 또 박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골치 덩어리인데 누가 옆을 박았대. 그래 내려갔어요. 지하주차장으로. 근데 옆을 박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지하주차장 생각해보세요. 옆을 못 박아요. 앞을 박거나 뒤를 박지. 옆을 봤는데 차가 사람이 들어간 그 지하주차장에 그 옆을 박을 수도 없는데 누가 박았지 않는데 갑자기 스타렉스에서
까만 옷을 입은 한 3명인가 4명이 네. 저를 딱 팔짱을 딱 끼더니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뭔 생각이 들어서 와 나는 뭐지 이게? 네. 뭐 영화에서 네. 보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잡혀가지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스타렉스에서 저하고 딱 마주보는 분이 무슨 종이를 딱 꺼내더니 지금 이동엽 씨 마약범으로 현행범으로 잡아가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네. 담배만 펴도 만약에 예를 피면 한각 증색 때문에 못 피는데. 아, 그래서 이게 얼굴이 깨끗하구나. 네,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해요 제가. 근데 마약을 제가 하겠습니까? 그보다 네. 더 센. 네. 술도 먹고 한두 잔만 먹어도 해롱해롱한데 네. 그보다 더 센 마약을 제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마약범이라 잡아왔다길래 처음에 너무 무서웠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인가 몰래카메라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개미 퍼머가 할 때니까 인기가 좀 있었어. 그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마약 언제 했어요? 하면 그냥 얘들이 진짜 진지했어. 근데 속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멘트를 할까? 언제 할게요? 막 이러고 제가 막 계속 까불었어.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확신을 했나봐. 이거 진짜 마약 안 넘겠다고. 맞잖아. 제정신으로 잡아왔는데, 마약 언제 했어? 그러면, 마약 안 했어요. 또 이렇게 했는데, 언제 할게요? 맞춰봐요.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은 맞았어요? 경찰이 아니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저를 잡으러 왔어. 다이렉트로 바로. 경찰도 아니야. 검사님이 날 잡으러 왔어. 그래서. 검사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장난쳤어. 그러나서 이제 그러면, 걔들도 이상한 거야. 계속 장난치고 하니까, 이 마약 했던 확신을 갖는지, 집에 가서, 집을 다 디벼본다는 거야. 그럼 하라고. 이제 머릿속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몰래카메라였다. 딱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해. 이 정도면 우리 집 문 열 때는 몰래카메라 써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저 마약범 잡은 건 아니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마약도 아닌데 왜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던 수사관 한 명이 저한테 이동식 정말 팬인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래 마약 안 하고 어떻게 사람한테 개미 처먹일 생각했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개미 파마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마약 안 하고 제정신에 사람한테 개미 먹어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이거지. 그 마약하고 이렇게 정신 미친놈 같으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제정신의 정신을 갖고 이렇게 사람한테 개미 먹이를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말도 안 되잖아. 그 현실을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거 개미 할기라는 사람이 있었고 개미 할기 개미를 먹어서 내가 개미 퍼먹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모르겠고 나는 뭐 어쨌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나 마약범 아닐 수도 있잖아 했더니 자기들은 99.999% 아니면 안 잡는다는 거예요.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0.00001%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걔들 막 웃으면서 그건 모르겠고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봐요 하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막 디비기 시작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진짜 마약 안 했냐? 그럼 진짜 안 했다. 그럼 소변 검사 할 수 있겠냐? 그럼 소변 검사 하겠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했어요. 근데 뭐 시작 뭐 이렇게 하더니 안 나왔나 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면 이거는 뭐 저희가 조사해봐야 되지만 마약을 진짜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동엽 씨 머리털 뽑아도 되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중에는 마약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듣는 청취자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마약범들 마약 머리털을 또 뽑는 이유가 이 머리카락 1cm마다 마약 한 1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5cm짜리 머리카락을 갖고 가면 5년치 얘가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약범들은 보통 머리를 밀거나 아니면 탈색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구나. 진짜 운명의 장난인지 저하고 같이 살았던 친구가 브로콜리라고 있어요. 뚱뚱한 친구인데 걔가 브로콜리라는 별명이 머리를 브로콜리처럼 뽀글뽀글 파마를 했어. 근데 그때 서울 아들을 내리고 났을 때니까 그 머리를 1년 했으니까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 그 친구는 머리를 밀었고 저는 머리를 탈색했습니다. 노랗게.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100% 마약범 맞거든. 머리도 딱 들어갔더니 뚱보는 머리 밀고 있고 저는 머리 뭐 하고 그냥 머리털을 뽑겠다는 거예요. 제 거를. 그래도 뒷머리 이렇게 까만 머리는 뽑는다는 거예요. 몇 개 뽑을 것 같아요? 뭐 한두 개 뽑는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저도 그래서 내가 뽑겠습니다. 하고 한두 개 뽑으려 했더니 뭔 소리야. 100개 이상 뽑아야 되는 거야. 한두 개로는 이게 했을 때 시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군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두 개로는 안 나오는 거야. 안 될 수도 있고. 100개 이상 뽑아야 돼. 100개 하면 그 탈모 수준 아니에요? 뭐 뒷머리 다 잘라야지. 다 뽑아야지. 뽑아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분들도 좀 그나마 봐주겠다면서 가해로 머리 다 잘랐어요. 뒤에를. 그래 가져갔어. 그런데도 그분들이 좀 의심스러워하면서 한 분이 갑자기 이 서랍을 열었는데 흰색 가루, 진짜 마약 우리 영화에 보는 거 있죠. 투명한 비닐에 흰색 가루. 그게 우리 서랍에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거 누가 갖다 놨지? 아니면 이거 함정수사인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 거 아닌데? 근데 우리 집에 나왔으니까 내 거 아니라 할 수도 예. 없고. 그게 딱 나온 거예요. 뭐 지금 결론부터 빨리 얘기하자면 그게 문경 약돌이라고 그 돼지들 가축 사료 그 농사 줘봐서 알겠네. 돼지들끼리 뭉쳐 있다 보면 이게 아토피가 생겨요. 짐승들 치료제를 아토피 치료제를 쓰는 거예요. 야쿠르트 태워가지고. 근데 저하고 같이 했던 브로콜리한 친구가 몸무게 145kg 넘습니다. 그 친구가 아토피 치료하다가 문경 약돌로 야쿠르트 태워가 이래 발라가지고 아토피 치료제로 쓰고 있었는데 걔가 먼저 잡혀 내려가면서 그게 마약이라고 몰랐던 거지. 나는 그걸 처음 봤으니까. 얘들이 확신해갖고 현행범으로 절 딱 수갑을 채웠죠. 아, 제가 수갑 찼어요, 진짜. 찼어요. 미란드 원칙을 딱 얘기하더라고. 예. 뭐 변호사를 성인할 수 있고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예. 아니 내가 살면서 뭘 잘못했길래 내가 수갑까지 차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예. 내려가면서 전화 한 통 딱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획사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대학로 공연을 의무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 하기 싫어도 대학로에서 3회에서 5회 정도는 계속 똑같은 공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걸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 내내 해봐요. 그 똑같은 걸 맨날 이거 방송을 맨날 한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거. 심지어 다른 거면 재밌지만 똑같은 걸 맨날 30분, 40분씩 하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서 개그맨들이 그거 피하려고 막 거짓말 많이 합니다. 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못 간다. 뭐 삼촌이 돌아가셔서 그런 식으로 하나 빼려고 거짓말 많이 했는데 들키고 막 그래요. 그럼 혼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에 9시에 막 전화해가지고 대표님 저 마약범으로 잡혀가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자다 연락와. 너는 하다 마약범이냐 이제? 그냥 극장 나오면 안 되니? 그거 안 나오고 싶어. 그 마약범으로 해야 되겠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마약범인데요. 그랬더니 됐고 하면 전화 끊더니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변호사도 서류 못하고 청주 검찰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그래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이게 처음에는 거짓말 같은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수사관이 저한테 계속 마약 했냐 안 했냐 묻고 저는 진짜 안 했으니까 안 했다 그랬고 그 사람이 그러면 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마약 했던 사람 5명만 불면 연예인 저를 풀어준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제가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근데 말하래 계속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하하 MC 뭐 막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진짜 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처럼 그냥 막 잡아오면 안 돼요 하면서. 어차피 나도 안 했는데 잡아오는데 걔들도 잡아가 했다 해요 그냥. 했다가 혼나고. 그 나중에는 또 걔들이 안 하다도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같이 잡혀갔던 브로콜리하고 옆방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걔하고 뭐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 끌려갈 때도 따로 끌려가고 막 하니까 걔가 갑자기 제가 마약범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시켜가지고 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거 계속 수사관이 이제 이동엽 씨가 다 덮었으니까 솔직히 빨리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진짜 안 했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제가 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마약범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마약범이라도 만약에 집행을 살고 뭐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저는 다시 개그할 거니까 그럼 그 친구랑 저는 똑같이 또 개그를 같이 할 거거든요. 그 친구하고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딱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사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그때 내가 너무 멋있었어. 그 멘트를 하면서도. 근데 속으로는 걔가 혹시나 진짜 찔렀나 싶어서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걔가 전해저래 했을 때 멋있는 형이 되고 싶었지. 그래서 그 멘트를 딱 치고 조사를 막 받는데도 새벽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조사를 진짜 그분이 길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엄청 길게 했어요. 그분이 이제 끝나고 가고 싶어도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해보세요 하면서. 왜냐면 TV에서 본 거는 많아가지고 이 토시 하나 잘못되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 한마디가 그 의미 전달이 잘못되면. 그래서 그분이 막 타이핑처가 다 이제 했던 거 맞죠? 읽어보세요. 딱 주더라고. 그 볼펜으로 제가 잘못된 거 체크하겠다고. 체크 딱 하면 한 장 넘기다가 요건 이동엽이 가가 아니라 이동엽이 너는 해주세요.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이게 왜 괜찮습니까? 제 인생이 걸려있는데 수사관님 바꿔주세요! 그분이 귀찮은데 바꿔줬어. 또 주면 또 뒷장. 그거 두고 바꿔주세요. 그게 몇백 장이 되는데 그걸 계속 바꾸니까 복사비가 더 묻는데 차라리 그러면 태고를 하래 내보고 다 읽어보고 하래. 다 읽어보고 그거 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더. 새벽 2시쯤에 수사를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 마약범이나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전화는 안 하더라고. 전화 오는 거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거는. 이게 뭐 서류를 집에 보낸다 하더라고. 마약범으로 잡혔으니까 이동엽 씨 알고 계세요 하면서 우리 집에다 우편으로 뭘 보낸대.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엄마 알면 난리 날 건데 저는 학창 시절 때도 교무실도 안 갔는데 그 교무실보다 경찰서도 안 간 검찰청까지 갔어요. 우리 엄마 놀라 자빠질까봐 엄마한테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친형한테로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된대 가족은. 그래서 우리 형한테도 전화 한 통만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잡혀왔다 너무 억울하다 했더니 형이
저하고 그래 친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형이 저 때문에 놀래가지고 청주 검찰청까지 온 거예요. 아, 역시 형제. 형제. 그때 이제 피가 무섭다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형은 들어오질 못하고 1층 로비에 저를 기다렸나봐. 새벽 2시에 제가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 차고 내려가는데 하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때 7월인가 8월이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장마철이라서. 비가 막 쏟아지는 소리에 걸어 내려가는데 우리 형이 로비에서 날 만난 거예요. 어떡해. 막 눈물이 막 나고 내가 쭉 끌려갔는데 영화처럼 막 슬로우처럼 지나가. 그게 그 장면 진짜 빨랐는데도 지나면서 형 했는데 형이 동료봐 형 나 범인 아니야 형 나 억울해 그랬더니 그 차에 딱 타는데 영화 한 장면처럼 뒤에 딱 타면 돌아와서 차 뒷문 있죠. 뒤에 유리창으로 그 막 치면서 형 하는데 형이 우산을 던지면서 뛰어오면서 동료봐 정의를 믿어 정의가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우리 형이 비 맞으면 뛰어오는데 그 장면이 눈물 나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형아 그렇게 안 친한데 저 형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가졌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제가 잡혀간 게 그게 뭐 하여튼 법률 용어가 있는 48시간 잡아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48시간 동안 저를 이제 잡아놓을 수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저를 갑자기 청주 교도소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세 분은 모르실 건데 이게 제가 범인이 아니면 교도소로 안 가요. 구치소나 뭐 그런 데로 가요. 그래서 박근혜도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죠.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 형을 받아야지만 교도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어떤 범죄 혐의도 없는데 교도소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교도소 가냐 했더니 검사님이 이동엽 씨 그나마 팬이라고 배려해 줬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감옥 범죄자들이 가는 건데 뭘 배려가 내가 감옥을 가냐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는 맞긴 맞더라고. 구치소나 뭐 이런 데로 가면 그 앞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대. 그럼 들어오면 왜 왔는지 딱 연예인이면 그걸 써버린대. 그러면 내가 했든 안 했든 마약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운 글씨가 써지는 거지. 근데 교도소는 형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안 친대. 그래서 글로 보낸 거래.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나마 고마운 거잖아. 어쨌든 내 누명을 뭐 어쨌든 쓰고 나는 갔지만 48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있으면 되니까. 어쨌든 그때는 48시간 있는지도 몰랐어요. 잡혀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이제 안 거지, 사실을. 끌려가 교도소 가니까 새벽 2시에 사람 처음 왔대. 그 교도관님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왜 왔냐고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도 아니고 왔는데 심지어는 모르시죠? 딱 가면 이제 한번 씻으라 그래요. 샤워실에. 그럼 샤워실에 들어가서 씻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군대에 있을 때 한 80년대, 90년대 그 좀 시설 안 좋은 그런 데요. 막 이렇게 대강 씻고 그리고 단카 같은 데서 그 고무신 아무거나 끈에 신으라 해요. 끈을 신어. 그러고 나면 몸 좀 닦으라 한 다음에 갑자기 똥구멍을 이렇게 벌려요. 너무 수치심이 막 일더라고. 그래 이걸 왜 건드냐고 했더니 그 안에 뭐 보통 칼이나 뭐 이상한 걸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 그 안에도 넣어서. 또 많이 들어간다네, 그 안에. 생각보다 넓게 많더라고, 그 안에. 그래서 그걸 손가락 넣어가 막 만져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 왜 그러시냐고. 싸우다가 끝내는 힘이 딸려가 제가 벌리는 바람에 그 다 보여줬죠. 그분이 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 수감할 때 이제 번호 있죠. 그 찍고 가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는 범인 아닙니다. 그때 그분이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봤던 살인자도 그것은 범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난 너무 억울해요. 한데 어쨌든 이동엽 씨 늦게 왔으니까 독방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독방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세 분은? 되게 좁은 방 아니에요? 좁고 우리 영화 보면 막 그 문 탁 닫으면 캄캄하고 막 문 나중에 한 3m 열면 막 눈캥아 막 쥐 같은 거 돌아다니고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보다 더 밝습니다. 더 넓어.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그러니까 형광등 다 켜놨어요. 너무 눈부셔가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박근혜가 왜요? 잠 못 잔대요? 박근혜가 그 불을 안 꺼준다고. 맞죠. 불을 안 꺼줘. 미치겠는 거야. 독방은 자살할 수 있다고 불을 안 끈대. 딴 데 지침 불 끄는데 이 독방은 혼자 불 켜놓고 24시간 자야 되는 거야. 처음에 독방에 내가 왜 독방 가야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끌려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독방인데 지금 이런 스튜디오 정도 되는 크기에 불은 요거보다 더 밝았어요. 그럼 뭐야 이거 독방이야? 하면서 마음이 일단 안심은 됐죠. 그러고 나서 딱 누웠는데 락스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 화장실 청소를 해서 그런지 냄새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 방 안에 화장실까지 다 있는 거야? 화장실이 다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야. 머리맡에. 그래가지고 처량하더라고. 아니 머리 앞에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들어왔다 치더라도
사람이 자는데 어떻게 머리맡에다가 변기를 바로 위에다 얹어놓냐. 냄새나게 이거는 인권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자고 딱 일어나니까 그 교도관님이 누구더니 그 화장실 문을 왜 열고 자요?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가 문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미닫이 있죠. 옛날 한옥집처럼. 그 안에 물이 또 숨어 있더라고. 쭉 열니까 바뀌더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서울의 이 교도소를 엄청 욕했는데 생각보다 인권이 살아있는 교도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앉아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48시간 잡혀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풀려날 거라 생각 못하고 난 이제 여기서부터 소강 생활을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단식부터 해야 되겠다. 밥을 안 먹으면 어쨌든 굶어 죽든 내가 뭔가 나쁘면 이제 뭐 어쨌든 뭐 언론이 얘기해 줄 거라 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했죠. 단식하거나 아니면 탈출하거나. 그래서 봤더니 탈출할 구멍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어떤 큰 구멍이 있어요. 지금 이 스튜디오처럼 이런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밥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밥 들어오는 구멍이라 크더라고. 그래서 도망갈 데는 없다 생각하고 단식을 하겠다고 밥을 딱 했는데 박근혜 씨도 아마 제가 듣기로 밥맛이 좋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밥이 괜찮아. 밥이 괜찮아. 볶음 김치하고 나왔는데, 그날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그런지, 야, 요번 밥은 먹고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밥을 잘 비벼 한 그릇 뚝딱 먹고, 딱 갔는데 감옥 체질인가 봐. 잘 맞더라고요, 나하고는.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또 이게, 제가 연예인 생활 하다 보면, 뭐,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끔 어깨의 형님들하고 한 번씩 어울릴 때가 있어요. 매니저들 때문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 교도소 가니까 어깨 형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 안에. 그 제가 들어왔다고 또 축하한다며. 그 안에서 사제로 뭐 살 수 있는 게 물건이 있나 봐요. 뭐 커피, 뭐, 삶은 달걀, 뭐, 네이 막 엄청 보내주는 거야. 생각보다 이거 살만한데. 계속 살만, 내 마음에. 어차피 나갈 거라 생각 안 하고, 여기서 한번 그럼 마음 잡고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신문지 들어온 거 이거로 벽지를 새로 해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제 딱 전화가 오더라고.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다시 검사장으로 가자고. 진짜 특이한 경험하셨다. 네. 네. 이거는 체험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심지어 제 옆에 전인권 씨인가 있더라고. 그분이 이제 8.15 특사 나간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그 재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다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왜 왔냐, 뭐 마약 때문에 왔다 억울하다 막 그러니까 그 전인권 씨도 왔는데 억울하다 한다. 그리고 그분은 마약도 아니고 대마초 때문에 왔는데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얘기하고 이제 제가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다시 검사실로 가서 검사를 이제 맞는데 그분들이 많이 놀랬나 봐요. 왜냐면 마약범이랑 확신을 갖고 잡으러 왔는데. 검사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머리카락이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문경 약돌이었죠, 이제. 어쨌든 결론은 그게 문경 약돌로 나오고. 뭐 소변 검사도 안 나오고. 뭐 나오는 게 없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제보한 놈이 누구냐면 제 자동차 사기친 놈이 그 교도소에 잡혀갔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검사한테 자기가 처음에 대구로 아마 잡혀갔을 거예요. 대구 교도소에서 그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럼 그 교도소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지방에 있는 검사한테 내가 범인 누구라 아니까 얘기해 줄 테니 나를 그쪽으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럼 대구 교도소에서 청주 교도소가 글로 자기가 이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연예인 누구 있는데 막 집 구조도 그려주고 막 핸드폰에 자고 찍었던 사진 뭐 이런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게 시작을 한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걔가 딱 나타나 있는 거야. 삼자 대명한데 나보고 했다 그러고. 진짜 죽이고 싶었겠는데요? 죽이고 싶지. 진짜 억울했지. 나는 왜 내가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모르다가 1700.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잡혀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실타리가 다 풀리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아닌데 억울하더라고. 근데 그 검사님이 마지막으로 또 나한테 묻는 거야. 이동수 진짜 난 48시간 만에 풀리는지 모르고 진짜 억울해요 그러길래 진짜 억울하죠. 당연히 이거 난 진짜 이제 100% 아니에요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갑자기 저보고 음모를 그럼 뽑을 수 있냐 묻는 거야. 고추털. 왜냐면 머리털보다 더 정확한 게 고추털이잖아. 고추털이란 거예요. 한 몇 개요? 그랬더니 몇 개가 있습니까? 100개. 아니 고추털이 100개가 없는데 나는 생각보다 털은 없단 말이야 많이. 100개 찾기도 있는데 그걸 다 달라는 거야 내 거를. 내 걸 다 주면 다음에 어떻게 성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얘한테 날 이상한 생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뽑다 안 되고 그걸 가위로 다 잘랐다고 나중에. 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두부 사와가지고 두부 먹고 범인도 아닌데 내가 두부 먹었다니. 그것도 다시는 안 올라고 2개 먹었어요 제가. 진짜 2개 먹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게 이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변호사를 서면해서
그분들을 제가 명예훼손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변호사님이 자기 선임하는데 한 300 정도 달라 하더라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기면 27,000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야. 나라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겨봤자 하루 잡는 거, 교도소 하루 잡는 것만 돈 준다는 거예요. 300 투자해서 27,000원 벌기는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그만하기로 당하고.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 고생했던 이야기를 동그라미와 함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쉽지만 제가 27,000에 제 목숨을 못 걸어가지고 그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잘하셨어요. 예, 그 이후로 그래도 이게 팟캐스트 안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네요. 또 어쨌든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한 300만 원보다 더 큰. 그거는 진짜 경쟁력 있는 에피소드예요. 그죠. 이거는 누가 체험 못하잖아. 누가 교도소를 체험해보면. 그 똥구멍 보려고 뭐. 네. 그거 제가 그래서 지금 진천인가요? 진북인가 어디지? 그게 법무연수원이 있는 데가 있던데 그쪽에 제가 강의를 나갑니다. 우와. 교도소에 계신 분들 강의할 때 제가 이 얘기하면요. 지금 웃으신 것보다 더 많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감을 하니까. 교도소에서 있었던 얘기 제가 짧게 축약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얘기들 막 하잖아요. 뭐 까락까락 넘어가더라고 그분들이. 그거로 강의도 하고 막 그럽니다. 훨씬 네. 훨씬 말이 이상하다. 훨씬. 아니 그래도 그때 막 보도 나고 그랬었으면 솔직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타격이 되게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진짜 다행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 검사님 감사하네요. 예. 교도소로 바로 보내주신 거는 진짜 고맙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이동엽의 동네 형님에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좀 많이 들어주시고 재밌습니다. 아까 얘기 쓱 들어보니까 제 전화번호 공개도 됩니까? 각종 행사, 돌잔치, 결혼식, 송년회 파티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팟캐스트에 부르고 싶으면 010-6355-1289번입니다. 1289. 하나둘89.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1289가 뒤 289가 저희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89는 없잖아. 그래 4자리 해야 되니까 1289 이렇게 해서 289. 효자네요 진짜. 이름으로 해서 저희 가족들은 다 1289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아빠는 바꿨어. 4856으로. 자기 이름이니까 너무 부끄럽다며. 정확하게 이름은 함자는 이판자 구자인데 이판구. 그래서 이판구 하니까 289 이렇게 해서 289고 영어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를 그 약자를 하나? 뭐 AKA 뭐 그런 식으로 하지. 그걸 뭐라 하지?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 약자가 LPG입니다. 이판구 LPG. 네, 그래서 너무 웃겨 우리 아버지가. 010-6355-1289입니다. 아버님한테 좀 저작권 좀 드려야겠네요. 제가 근데 우차싸 할 때 제가 내일은 해가 뜬다라고 이영자 씨랑 같이 했던 프로가 있거든요. 그때 제 이름을 이판구라 했어요. 그래, 헌정 방송. 우리 아버지한테 바치는 방송으로. 오늘 동엽씨 행사 같은 거 하실 분들 메모하셨다가 꼭 연락 주시고요. 재밌습니다. 동네 형님도 구독 신청 해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동네 형님도 해주시고. 네. 유재석 씨 못 부르거든요. 저는 그냥 부르면 갑니다. 대리운전보다 싸니까 불러주세요. 네.